정말 많은 체벌이 각인되고 대부분 안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힘이 세고 더 어른이라는 이유로 약한 상대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실제로 2021년에 10살짜리 조카를 물고문해서 살해했던 어느 세대에선가를 한번 끊어줘야 되는 아동학대. 안녕하세요. 저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D 가족 클리닉 원장 최성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호, 연호, 연서의 아빠 김동현입니다. 아이들을 정말 미래의 희망 혹은 사회의 주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언론이나 아니면 미디어를 접하면서 참 너무너무 속상하고 때로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보게 되는데 아동학대라는 단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뉴스나 아니면 그런 사례들을 접할 때마다 정작 본인이 자기가 아이한테 하는 행동, 아동학대인 걸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좀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시죠? 많이 보죠. 상담 때도 보지만 특히 이제 학대 부모들을 대상으로 제가 교육을 하는데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이 뭐 욱하다가 그렇게 됐다. 아이 나도 맞고 자랐는데 뭐 예뻐서 그랬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회에 네. 그 최성혜 박사님께서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4가지 유형의 아동학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신체적 학대, 뭐 당연히 때리고 꼬집고 뭐 발로 차고 심지어는 불로 지지고 신체적인 학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서적 학대라고 해서요. 심리적으로 혹은 언어적으로 너 같은 애는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뭐 누구보다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욕하고 흉보고 비웃거나 하는 것, 그런 것도 학대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가 성적 학대인데요. 자기 어떤 뭐 욕구 충족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뭐 만지거나 보여주거나 뭐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적 학대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해야 될 걸 하지 않은 거, 즉 유기나 방치입니다. 저조차도 어렸을 때 훈육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소위 말해서 부모님께 맞은 기억이 저도 있죠.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제 어렸을 때 다 들었죠. 근데 전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 나 이거 너무 짓궂어지는데 혹시 김동현 씨도 그리고 또 최성혜 박사님도 사랑의 매를 혹시 맞아본 경험이 있으신지. 제가 말만 잘 듣고 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참 장난도 많이 하고 공부도 싫어하고. 근데 전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 두 분이 다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잘하셨던 분들이고요. 거기다가 제가 운이 좋게도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제 위에 5명 있고 제가 6번째 막내니까 부모님도 이제 노하우가 이제 많이 쌓이셨고 그리고 뭐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어렸을 때 보면은 집에서나 아니면 뭐 사실 학교에서나 그런 게 뭐 당연시 됐던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뭔가 또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서 바른 길로 가게끔 하는 훈육, 체벌도 있지만 단순히 그게 아니고 공부를 못해서. 근데 사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벌이 항상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런 기억들이 진짜 생생하게 기억이 남기 때문에 하나하나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생생함이 여직도 남아 있다는 거는 보통 우리 심리학자들이 왜 그 각인된다는 표현 그렇죠. 쓰면 진짜로 왜 조각칼로 나무 책상 위에 이렇게 딱 홈을 파는 것처럼 영원히 안 없어지는 그런 의미로 이제 각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무리 훈육이나 아니면 사랑의 매라고 해도 정말 많은 체벌이 각인되고 대부분 안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체벌은 좋은 효과가 아니고 부정적 효과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순간을 피하고 행동을 멈추게 하는 기능만 있는 체벌이 사실 굉장히 많이 부모님들에 의해서 그리고 주위 어른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당연시되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도 그렇지 들었습니다, 않죠. 박사님. 우리 부모 세대나 그 위의 세대는 일제강점기, 6.25 사변,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빈곤기를 지나면서 일종의 생존 모드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망해, 막 이런 전시 모드로 하니까 아이들에게 뭐 차근히 설명해주고 감정을 물어보고 할 여유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이것이 아이의 성장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성장 모드로 아이를 키우는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나라도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었는데 그게 63년 만에 드디어 2021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부모라고 최근이네요. 해도 그럼요. 되게 늦게 글쎄 말이에요. 사회 변화를 법이 잘 못 따라가요. 그래도 뒤늦게나마 이런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녀 징계권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얼마 전에 폐지됐다는 건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아이 그만 때리세요. 맞아요. 네네. 이제 매 드시면 안 돼요. 부모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 소유물이거나 나의 감정 화풀이 대상이 아닌데 조금 더 내가 힘이 세고 더 어른이라는 이유로 약한 상대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폭력을 화풀이하는 사람을 보면은 제일 못난 사람 같고 너무 화가 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고.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것은 아동학대가 다음 세대로 대물림된다는 거거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생애 주기별 학대 경험의 상호 관계성 연구라는 것을 보면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무려 52.8%가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거든요. 52.8이요? 그럼요. 그럼 반 굉장히 이상이죠. 강력한 굉장히 인과관계를 강력한 거죠. 의미하는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크죠. 실제로 2021년에 10살짜리 조카를 물고문해서 살해했던 기억나요? 그런 이모 그때 저도 사건이 있었는데 보면서 막 진짜 울었어요. 굉장히 네, 공분하고 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보니까 그 이모의 아버지, 즉 아이의 할아버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엄마 세대죠. 이모를 포함해서 굉장히 그 학대를 많이 했던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음 세대로 간다는 거, 그게 참 무서운 거죠.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똑같이 당한 경우가 많아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식들부터라도 되풀이되면 안 되니까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세대에선가는 한번 끊어줘야 되는 그런, 안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거칠 텐데요. 관련된 연구들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를 보면 이 아동학대로 인한 그 후유증이 너무나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정말 질적인 측면, 뭐 정서적인 측면, 뭐 심지어는 성인기의 대인관계 능력, 뭐 심지어는 학업, 그다음에 심지어는 회사에 취직해서 하는 업무 수행 능력까지 거의 광범위하게 정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동현 씨는 상남매 아빠시죠? 네네네. 방송에서도 봤을 때 아이들이 정말 천진난만하고 네네네. 재밌게 뛰어노는데 아무리 아이들이 천사 같아도 욱 하고 올라오시는 순간도 많을 텐데 아이를 훈육할 때 김동현 씨만의 또 원칙을 또 세운 게 있으면 좀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훈육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학대는 당연히 절대 안 되는 거고 폭력도 당연히 안 되지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저는 또 훈육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빠는 처음이잖아요. 제 생에. 어렸을 때 기억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봐요. 제가 제 생각한 원칙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무조건 훈육을 해야 된다. 엄마나 아빠에게나 우리 할머니께 하는 행동이나 말투가 만약에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한다 이러면 분명히 우리 아이가 미움받는 행동이거든요. 피해를 주니까. 저는 부모이기 때문에 감싸줄 수 있지만 그분들은 절대 감싸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싫어할 거고 말이 세게 나올 거고 그걸 받는 아이가 집단에서 좀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무조건 훈육을 해야 된다. 아까 처음에 그 말씀 시작하실 때 아빠를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렇죠.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부모들이 책 한 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읽어보신 적 없고 그 다음에 강연 같은 거나 아니면 정보들을 보신 적 없이 무작정 아이를 키우시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다른 부모님들도 진짜 이렇게만 하신다면 너무나 좋겠다. 어떤 원칙이 있다는 거, 모르면 배운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어떤 한계를 그어주는 게 사실 오냐오냐 사랑만 주는 것보다 힘들어요.
한계를 그어준다는 것이 사실 부모로서 책임감인데요. 그 책임감의 기준 또한 명확히 갖고 아이에게 해준다면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뭐 때도 쓸 수 있고 졸라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명확한 기준이 또 일관성이 있다면 아이들이 이걸 내재화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근데 정말 부모님으로서 정말 훌륭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우리가 돈 주고 차를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누구나 그냥 착해 가지고 운전하고 나간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좀 차사고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미리 운전면허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연습도 해보고 시험도 보고 하는 것처럼 부모님도 아기 낳고 키우기 전에 한 6시간만 교육을 받아도 훨씬 더 부모님 사이도 좋고 그 아이를 진짜 야단칠 일이 훨씬 적어지게 되니까 부모도 덜 피곤하고 또 아이도 바르게 잘 사랑을 많이 받고 클 수가 있겠죠. 운전도 이렇게 운전 연습을 하는데 부모 공부는 우리가 진짜 꼭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부모님들이 모르고 하시는 게 있잖아요. 언어. 그렇죠. 언어. 부모님께 들었던 말들 중에 특히 혼나면서 들었던 말들 중에 사실 잊지 못하는 말들이 좀 상처됐던 말들이 지금 누구나 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뭐 좀 또 짓궂은 질문을 또 그냥 짓궂은 질문 받으시려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고 네.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또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러면 진짜 잊지 못하는 내가 내 부모님 아무리 좋아도 잊지 못할 정도의 좀 상처가 되거나 섭섭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공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공부를 좀 잘하셨는데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못 하셨어요. 그런 거에 대한 마음 때문에 저를 굉장히 공부를 시키시려고 많이 혼났던 기억이 많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진짜 운동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사 가면 태권도장부터 찾고 정말요? 친구가 어떤 운동 스포츠를 뭐 한다면 나도 선수해보고 싶다고 그냥 다 따라하고 그냥 뛰어놀고 걸 너무 좋아해서 다행히 그래도 어머니께서 뭐 아버지 몰래도 시켜주시고 지지해 주셔가지고 계속 운동을 할 수 있었고 제가 그게 그 뼈에 각인이 돼서 제 욕심대로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 부모님이 자기 미래와 희망과 목표를 정해줘 버리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또 마찰로 청소년기 혹은 심지어 성인기에서도 계속해서 방황하고 그 다음에 그 좋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를 무수히 많이 보거든요. 왜 그렇게 부모는 자기가 꾼 꿈을 아이가 이뤄주길 바라는 걸까요? 네. 진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여건으로 못했던 거를 아이가 좀 해줬으면 그것이 자기가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선물. 반대로 자기가 정말 싫었던 거를 아이들이 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것이 또 부모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 세대가 자랄 때는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았고 제대로 인생의 뜻을 펴면서 살지 못했다 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러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거를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애들이 살아갈 세상은 1990년대도 아니고 2000년대도 아니거든요. 2030년대, 40년대, 50년대,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얘네들이 그 세대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과거를 보면서 여기에 맞춰라 하는 건 아이들이 벌써 거부감을 갖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도 모르는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부모의 과거에 잣대를 두고 아이들을 거기다 맞추려고 하는지 그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제가 뭐 정말 오늘 또 오면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걸 또 배우고 있는데 뭔가 우리 아이들이 뭔가 사랑받고 또 소중한 아이로 자랐으면 하거든요. 부모로서 육아나 양육이나 뭐 훈육이라든지 이런 거 원칙이 있는지 좀 그런 거가 있다면 배우고 싶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크게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연결감, 유대감, 공감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그게 이제 영유아기 특히 한 만 5세 이전에 형성이 되거든요. 튼튼하게 구축을 해주는 게 첫 번째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는 얘가 맨날 공동체 가족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뭐 모르는 데도 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내적인 어떤 나침판을 자기가 잘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내적 방향성, 감각을 키워주는 거,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먼저 소속감이 잘 느껴지고 애착이 잘 형성돼야지 기본 신뢰가 생기고 자기에 대한 어떤 자아상, 그다음에 자신감, 자부심이 생기면서 조금 더 넓은 세계에 연결하면서 미지의 세계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때 부모는 안전 기지 역할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네가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고 어려운 고난을 겪어도 언제나 우리는 뒤에서 너를 기다리고 지켜주고 믿어주고 편이 되어준다, 응원한다 하는 안전 기지를 해주면 사실 부모로서 엄청나게 성장이 되겠죠. 긍정 양육이라고 하는 것에 그 가장 중요한 전제가 저는 아이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독립된 인격체들끼리는 신뢰를 주고받아야지 너는 나를 믿어. 하지만 나는 너를 안 믿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을 해야만 아이에게 또 보장받아야만 되는 아이들만의 권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그걸 볼 수가 있고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건데 제가 맞게 알고 있는 거죠? 아유, 그럼요. 당연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그래서 이게 아동학대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또 그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지도 알아봤고요. 자, 이제 여기서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요. 네, 또 두 분과 함께 긍정 양육으로 소통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 한번 다시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